그래서 2교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과실범에 있어서 의료형법에서 과실범, 주의 의무 판단하는 건 너무 중요한 사항이어서 이번 시간에 뭐 주의 의무의 그 내용이라든지 주의 의무의 근거, 주의 의무, 과실 판단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그거는 말로 설명을 드리고 판결문, 형사 판결문 어떤 판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무는 주의 의무의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통설과 판례는 주의 의무라는 것을 구성요건적 결과죠. 이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과 예견 의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결과 예견 의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결과 회피 의무 위반, 이 두 가지를 위반하면 주의 의무 위반한 것인데 결과 예견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의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견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예견하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과실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이거 뭐 막 우리 의료법 수업했을 때 의료행위의 개념이 무엇이냐 할 때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의료행위는 뭐 의료기재를 사용하는 거고 의료기재 사용하는 건 뭐냐 하면 또 다시 의료인이 의료기재를 사용하는 거죠라고 순환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과실범위 뭐야 하면 결과 회피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 예견 의무가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다 안 지킨 게 주의 의무 위반이죠. 이렇게 마치 의료행위의 개념이 순환적으로 논리 구조를 보이는 것 같이 이 주의 의무도 그런 양상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제시해드렸던 게 여러분 의료 말고 형법 수업을 이걸로 수업 들었나요? 이 형법 강론 이걸로 수업 들었어요? 3학년인가요? 3학년? 그럼 작년에 수업 들었겠네요? 19년에 들었어요? 함인경 교수님이 가톨릭대학교 전임 딱 오시자마자 들은 거네요. 함인경 교수님 딱 이걸로 수업을 하셨죠. 다른 전에 학생들은 아마 전임 교원이 아니고 강사분이 형법 총각론을 강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이 책에 이제 오탈자 수정 작업에 참여를 해서 3판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다 저하고 이제 후배 변호사하고 같이 오탈 작업을 해서 저도 이 책을 계속 봤죠. 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원래 그 고대 형법의 이상돈 교수님 이 책이 형법 강의라는 책이 형법 총론만 또 있었거든요. 또 그 책 전에는 이제 강의안 같은 게 로스쿨 수업 교재로 사용하셨는데 그거 다 합쳐도 한 10몇 년은 본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상돈 교수님이 이제 이 형법 강론에서 주의 의무를 새롭게 개념화하시는 게 이 구시대적인 이런 주의 의무 위반은 이런 순환 논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1940년대, 50년대 산업화가 되기 이전의 사회에서나 기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실이라는 것은 법 공동체가 비록 준수하더라도 결과 발생이 방지될 것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구성 요건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줄 것을 기대하는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을 새로운 과실 주의 의무 위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시고 거기에는 기대의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데 이제 아직까지 통설과 판례는 결과 예견 의무, 결과
회피 의무 이걸 위반한 게 주의 의무 위반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는 말은 이제 PPT 자료에 없고 뭐 여러분 이 형법 강론의 형법 총론 부분의 과실 부분을 아셔야지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부분인데 제가 수업 끝나고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요 우리 녹음 영상 올릴 때 이 주의문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멘트 되어 있는 게 이제 아래 한글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사이버 캠퍼스 제가 한 말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의료형법에서는 과실범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판결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무 근거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주의 의무의 근거는 첫 번째로는 법규예요. 의회에서 주의 의무를 정하면 법 공동체 내에서 민주적으로 정한 게 이제 법률이죠. 이런 주의 의무는 우리가 지키자라고 결과 발생을 저지하는 데 필요할 거다. 그리고 사실 필요가 없을지라도 우리 법 공동체가 법에 이런 주의 의무는 다 하자라고 명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으로 법률에 의해서 주의 의무를 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게 도로교통법상에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뭐 와인 한두 잔 더 마시면 또 업이 돼서 운전 더 잘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 공동체 내에서는 의회에서 입법으로 음주운전을 금지해서 법률로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따라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법률 아니면은 두 번째는 이제 사회 규범으로 주의 의무의 근거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회 규범 하면은 생각하실 게 판례에서 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규범은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 큰 사회는 각각 영역이 하부 시스템으로 나뉘어져 있죠. 의료 영역, 증권 영역, 도로교통 영역 이렇게 하부 시스템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그 지역화된 거기에서만 하기로 약속한 게 관행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회규범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규범은 법원이 인정을 해주면 주의 의무 위반을 다 한 거다라고 하면은 그 관행을 인정해주면 뭐 과실치사죄도 무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화된 사회규범 하면은 어느 특정한 지역, 특정한 병원에서만 하기로 한 관행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사례로는 혈액, 혈액 수혈하는 사건이에요. 수혈은 의료인 중에서 의사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이유가 수혈은 다른 사람의 피를 받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쫙 난다거나 진짜 피가 들어감과 동시에 부작용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경남에 있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그 특정 병원만 수혈 그때 전공의법이 나와서 전공의들 일손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의사만 수혈을 하게 되면 이 병원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수간호사 회의를 통해서 첫 번째 봉지 수혈 봉지는 의사가 하고 두 번째 봉지부터는 간호사가 도와주기로 하자라고 그 병원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병원에서의 지역화된 사회규범이죠. 그 병원만의 관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다가 의료사고가 나죠. 간호사분이 A형인 환자한테 B형 혈액형을 실수로 두 번째 봉지에 한 거를 일하다가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혈액형 잘못됐다 해서 뺐는데 이미 늦었죠. 환자분은 용혈성 혈액 부작용으로 다음날 아침에 사망하신 사건이고 실수한 간호사 우리 형법 자기행위
자기 책임 원칙이 있죠. 간호사분 본인이 실수해서 혈액봉지 실수한 거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가 됐죠. 형사 기소돼서 그때 이제 법정에서 판결하는 사유가 우리 병원에서만 있었던 관행이 두 번째 일학봉지부터는 간호사가 해주기로 했다. 이 관행을 그런 관행이 있어 인정을 해주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무죄예요. 근데 그런 관행은 인정해 줄 수 없다. 그거 원래 의료법상에 수혈은 의사만 하는 거고 간호사 하면 안 되는 것이지 라고 하면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 처벌받는 거예요. 관행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 혈액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그런 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예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수혈은 의사만 하는 건데 너네가 그런 불법적인 관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관행은 우리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간호사분은 형사처벌 받은 사항이에요. 똑같은 관행으로서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그런 관행이 있어요. 제왕절개 수술할 때 뭐 수술 잘못되면 가다출혈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그 제왕절개 수술에 그 환자와 같은 혈액형의 엑스트라 혈액봉지를 두 개씩 준비하는 일은 없고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뭐 5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놔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그거 이하일 때만 환자가 어, 혈액을 많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 혈액봉지를 두 봉지 그때만 준비한다라는 관행이 있다고 해요. 실제 사례인데 제왕절개 수술하시다가 출혈이 너무 심하신데 혈액봉지 준비해 놓지 않아서 이분 과다출혈로 사망하신 사건인데 그때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가 이제 항변 사유가 업무상 과실치사죄죠. 우리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이런 관행이 있는데 제왕절개 수술이라고 모든 환자에 맞는 혈액봉지를 준비하진 않는다. 우리 관행은 헤모글로빈 수치 5 이하일 때만 그 환자분 임산부와 맞는 혈액봉지를 준비합니다. 이런 관행이 있습니다라고 항변을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이건 어떻게 관행을 인정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인정을 했어요. 어, 이런 인정은 다분히 정책적인 면도 반영을 한 걸로 보이는데 어, 만약에 그런 관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혈액봉지 제왕절개 수술은 뭐 거의 전국적으로 분마다 일어나거든요. 모든 제왕절개 수술할 때마다 그 임산부하고 맞는 혈액봉지 두 봉지씩 엑스트라로 준비해야 되는데 쓰지 않으면 폐기 처분이거든요. 그건 다시 냉동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버려질 텐데 우리나라 그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 판결 그렇게 내면 그렇지 않아도 수혈 부족 국가인데 계속 버리고 수입까지 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계속 혈액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이 그런 대한산부인과에서의 그 관행은 인정을 해서 산부인과 전문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지 않은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관행이고 똑같은 지역화된 사회규범인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료 소송에서의 과실 영역은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진짜 그때그때 다르지만 법원의 판사들도 그 근거는 첫 번째로는 법률에 근거해서 주의 의무를 판단해야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거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사가 그때그때 주의 의무 있다고 하면은 주의 의무 위반한 거고 안 했다고 하면 안 한 그런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법규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주의 의무를 근거 짓고 있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의 의무의 표준이에요. 과실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객관적 과실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객관적 과실은 구성요건 과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회생활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말하는 거고, 전문인 영역에서는 평균적인 전문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균적인 전문인이라는 것은 그 영역이 전문적인 영역이면 그 영역의 전문가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뭐 엄청 미국에서 인재 개발된 뭐 신의료기술 이런 걸 못했다고 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문인 중에서도 평균적인 전문인.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어, 162페이지에 의료기관 유형별 주의의무의 차등화 이렇게 돼 있어서 의료형법의 의료 형사 책임의 기초가 되는 의료인이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이와 전문의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어야 되고 1차 의원인지 2차 병원인지 3차 의료기관인지 이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서 그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더 명확하게 차등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대법원도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적 수준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의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인 영역에서는 그 전문인 영역에서의 전문가의 평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의의무 위반이지 뭐 최상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평균인은 일반적인 평균인이에요. 그래서 사회생활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과실 판단의 구체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주의 의무의 개념 그리고 주의 의무의 근거 그리고 주의 의무의 표준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두셔야지 의료 형법 영역에서 문제 해결을 잘 하실 수 있고 의료 소송에서 거의 의료 소송 100건이면 민사 소송이 거의 한 80% 정도 돼요. 그리고 형사는 한 20% 정도 내외 안팎으로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민사소송이에요. 예전에는 말씀드렸죠. 그 손해배상 책임 영역에서 이제 민사로만 가면 내가 이만큼의 손해를 봤습니다라고 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돼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그런 의료 영역에서는 특히나 자료 수집이라든지 인과관계를 밝혀낸다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형사소송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검사가 준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국가기관에 이런 몸담고 있는 검사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모든 증거 수집 다 앉아서 누워서 코 푸는 격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형사 소송을 같이 거의 가거든요. 근데 어, 대신에 이제 단점이 형사소송에서 지면 민사소송에도 완전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거의 치명적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민형사 거의 같이 안 가요. 거의 뭐 의료진을 내가 저놈 교도소 보내야지 이런 거 아니고서는 형사소송보다는 손해배상 청구로 하는 민사소송으로 거의 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변호인 측에서도 뭐 의사 출신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고 제 주변에도 있으시고 간호사 출신들도 있으시고 해서 의료인이 이제 사법고시나
로스쿨을 통해서 이제 변호사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또 의료법에서도 진료기록부나 이런 거 환자나 환자 가족이 원본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다 발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로도 인해서도 증거 수집하고 하는데 뭐 환자 측이라고 해도 뭐 예전같이 힘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민형사 퍼센테이지를 나눈다 하면은 한 20대 80 정도, 형사 20, 민사 80 이렇게 소송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형사 판결문 된 것 제가 민형사 우리나라 한 1990년대부터 의료소송만 전문으로 하신 변호사분이 이제 고려대학교 의료법학과에서 이제 민사소송 수업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법무법인 회올이라고 신현호 교수님 사무실에서 의료소송 아주 큰 것들은 다 맡았죠. 김할머니 사건도 김할머니 측 원고 측 변호인이셨고 그래서 제가 자료 올려드린 거 보셨나요? 판결문 원본 제가 저번 주에 정문 앞에 있더라고요. 정문 앞에 복사집 있어서 제가 여자 사장님한테 스캔 좀 해주세요 하고 넘겼는데 3,000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고 저 퇴근한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어서 그 김할머니 사건 원본은 2심 판결문이 되게 자세히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대법원 판결 뭐 녹음돼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대법원 판결문은 뭐 볼 게 없어요. 기다 아니다 뭐 이런 판단만 간단하게 한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하려면 1심 법원 판결이나 2심 법원 판결문이 좋고 특히 민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제 민사 15부, 18부가 의료소송 전담 부서예요. 그래서 1심 판결문도 굉장히 법리가 탄탄하게 되어 있고 그 법적인 근거나 논구가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 저도 거의 뭐 우리 대학교 1학년생 아니잖아요. 그때야 뭐 대법원 판결문이 뭐 바이블인 거 가지고 이랬지만 실망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대법원 판결문 보고 와 이거 뭐야 씨. 법대 1학년생들보다 못하고 뭐 이런 판결문이 많아서 1심 판결문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25년치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민형사가 같이 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되게 의아해서 민형사 같이 간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에 꼽을 정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신현호 대표 변호사님한테 왜 이래요? 이랬더니 어, 민형사 같이 한 사무실에다가 의뢰하는 의뢰인이 그렇게 드물대요. 민사는 여기다 했으면 형사는 저기다 하고 항소는 또 딴 데다 하고 막 이런 식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돼 있는 판결문 찾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케이스가 있긴 해요. 좀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서 20년치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들을 안 지우고 그냥 저 믿고 주셨는데 개인정보 다 그대로 그 수업 녹음 강의에는 올릴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거기 김수환관 1층 잉글리시 카페 거기서 막 지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운 거 위주로 판결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이제 판결문 원본을 이제 법학과 4학년 학생들인데 원본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여러분도 그래요? 판결문 원본 갖고 공부 안 해요? 다 로엠비 봐요? 로엠비의 판결 뭐 요지 뭐 다 사실관계 다 잘 돼 있긴 한데 로엠비 옛날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실관계도 좀 중요한 거 얘기해 줘야 될 게 있고 쟁점 같은 것도 옛날보다는 잘 못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판결문 원본 신청하면 사본을
PDF 파일이나 우편으로 다 받을 수 있거든요. 한 건당 1,000원씩이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판결 건수가 많아서 한 보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면 한 이틀, 뭐 하루 이틀이면 또 해주는 데가 있어요. 이 그 판결 뭐 바쁘지 않은 데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보는 거 아니죠? 판결문 원본. 웃는 거 보니까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저하고 이제 판결문 원본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건 다 원본이어서, 근데 제가 다 개인정보, 이름, 주민번호, 집 주소까지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운 거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판결문 한번 보고 최근 판결문 한번 봐볼게요. 지금 줌으로 수업 듣는 학생들 파일 보이나요? 지금 우리 대면 학생들은 보고 있는데 안 보여요? 공유가 안 됐나? 다시 한번 공유 중지하고 해볼게요. 안 보여요? 보여요? 지금은 보여요? 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결문인데요. 판결문 이렇게 생겼어요. 1996년 5월 29일 날 판결 선고했고 96년 같은 날 원본 용수했네요. 판결 보면 사건이 94 고단 45543 판결이고 고 단위니까 형사 1심 판결문이죠. 업무상 과실치사죄고 이렇게 기소를 했고 예비적 죄명은 혹시 모르니까 업무상 과실치상도 같이 했네요. 예비적으로. 피고인 신땡땡 의사고 64년생 여자 의사분이시네요. 주거지 나와야 되고 본적도 나와야 되고 검사 추일한 검사고 변호인은 법무법인 화백에 담당 변호사 5명이나 채용되네요. 주문을 보면 피고인을 금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네요. 교도소 가지는 않았지만 전과는 남은 거예요. 기소된 거 보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죠. 죽은 거네요. 사망 사건이고 범죄 사실을 보면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 이동의 성바오로병원에서 수련이 3년 차로 근무하던 의사였고요. 네, 뭐 채팅 주셨네요. 음소거 시끄러워요. 여기선 잘 몰라서 네. 음소거 다 하셨네요. 음소거 다 됐네요. 네. 사실관계를 한번 보면은 94년 2월 18일 오후 1시 40분경 위 병원 분만실에서 피해자분 사망하신 여자분이죠. 이분실 분이 분만을 돌보다가 같은 날 오후 1시 50분경 아이를 분만하였으나 약 20분이 경과돼도 태반이 산모의 자궁에서 분리되지 않아 오후 2시 10분경 태반에 용수 방리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궁 내에 태반변이 잔류하면 자궁 수축이 되지 않아 출혈을 하게 되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므로 자궁에서 분리된 태반의 모양을 잘 살펴서 자궁 내에 잔류하는 태반편이 없이 완전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잔류된 태반편이 있으면 손이나 큐렛 이렇게 큐렛이 집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이를
법원 판결문도 이렇게 오탈자가 나오더라고요. 저만 강의안만 넣다가 오탈자가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제거함으로써 태반표 잔류로 인한 출혈을 방지할 주요 의무가 업무상 주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서 위 피해자의 자국 내 전체 태반의 10분의 1 이상인 50g을 잔류시킨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태반 10분의 1 정도만 제거 안 되고 있어도 출혈 멈추지 않아서 사망하게 되는. 그래서 판결문 원본을 읽으면 의료 지식도 계속 쌓이거든요. 좀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서도 태반 잔류하면 산모 자궁이 위축되지 않아서 계속 출혈이 되는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래서 50g이면 거의 뭐 많지 않은 것 같은데도 사람은 사망하게 되는, 임산부는 사망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일 새벽 2시 30분경 태반편 잔류에 의한 자궁 출혈 및 그 쇼크로 사망하게 이르게 된 거다라고 해서 사람이 사망했죠. 단독 판사죠. 아까 고단이어서요. 30살 여자분 분만하다 사망하신 사건인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사 교도소 가지 않고 그냥 산부인과 의원이면 의원 그냥 폐업 신고하면 되죠. 네. 그거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다시 개원하면 돼요. 이름 바꿔서. 네. 그래요. 어느 면에 있어서는 의료인들을 너무 보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다음 판결문 한번 볼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고단 1심 법원 판결문 봐볼게요. 민사 15분에 18부일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또? 한번 열어놓고 해야 되나 보네요. 파일에서 한 번에 열어서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네요. 이건 보이죠? 네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고 등본이고 2016년 12월 28일 날 선고됐나 보네요. 2016 고단 764 판결이고 기소사항 보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죄. 이건 죽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기소된 거 보고 죽은 거야 상해야 이 판단이 되죠. 업무상 과실치상죄랑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항이고 이땡땡 분이고 67년생이시고 의사분이 이제 피고인이에요. 서울 서초구에서 이제 그쪽에 계시는 분이나 보네요. 등록 기준지는 목포시고, 네, 기소한 검사 신준호 검사고 공판 검사 김소영 검사네요. 변호인은 몇 명이에요? 변호인 7명 선임됐네요. 와, 좀 돈 좀 많이 쓰셨네. 판결 선고 2016년 12월 22일 날 선고가 난 거고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아까 94년도 판결이었죠. 하루에 2만 원씩 계산됐는데 2016년 하루 일당 10만 원이네요. 와 괜찮다 이거예요. 제가 일당 좀 많이 벌어본 게 하루 일당 9 to 5 50만 원 정도가 제 저로서는 많이 받아본 건데 한 4일만 일해도 200만 원이죠. 와, 교도소에서 생활하면 일당 10만 원 계산 까이는구나. 와,
좋나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하지만 자유가 제약되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이분 주문 보니까 어,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선고받아서 실제 벌금 200만 원 내고 나면 되네요. 200만 원 없어서 교도소 생활하면 20일 노역장 유치하는데 강남에 사시는 의사 선생님 200만 원 없지는 않겠죠, 설마. 네. 그래서 벌금은 내셨을 것 같고 징역형은 집행유예 2년 선고돼서 교도소 가지 않아요. 어떤 사례인지 한번 봐볼게요. 사실관계 범죄 사실을 보면 오로라 성형외과 운영하는 의사시네요. 오로라 성형외과 의원이면 성형외과 전문이네요. 오로라 의원 가운데 성형외과 있으니까 전문이죠. 성형외과 전문의. 강남구 논현동의 오로라 성형외과였는데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년 1월 28일 오후 3시 45분경 위 의원에서 그곳 간호사 구선영의 보조 아래 피해자 김혜연에 대한 피해자 39세 여자분이신데 모발 이식 수술하러 오신 분이네요. 이걸 시행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프로포폴 5cc 및 미다졸람 1cc를 정맥 주임해서 수면 마취를 실시한 후 모발 이식 공여부인 뒤통수에 모낭, 모발 등 두피 조직을 절개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프로포폴을 투약해서 전신 마취하여 시술하는 의사에게는 프로포폴이 신경절단 물질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호흡 및 심혈관 억제 작용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환자마다 반응 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술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된 의료진으로 하여금 수면 마취 기피와 환자의 산소 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 지속적으로 이하 활력 징후라고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감시 관찰하게 해야 하며 한편 시술 중 실제로 프로포폴의 부작용 등으로 호흡이 억제되고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약 4, 5분이면 심장 기능 저하 및 뇌 손상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 영구적인 뇌 손상의 위험이 커지므로 4, 5분이면은 영구적인 뇌 손상 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할머니 사건 판결문 원본 보시면은 코드블루 상황이 있었을 때 10분간 산소 공급 안 됐었다고 되어 있죠. 할머니 그래서 깨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응급조치로 곧바로 고용량의 산소 통상 분당 15리터를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하고 나아가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심폐소생술과 함께 에프네프린이나 아트로핀 등의 강심제 투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확한 기관 삽관으로 기도 및 산소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야 할 업무상 주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해서 이 사건 시술 중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손가락에 이렇게 끼워 넣는 거인데 이것도 빠져 있는 상태인가 봐요. 빠지거나 접촉 불량이 되었음에도 경고음이 그거 빠지면 경고음이 삑 하고 울려야 되는데 경고음도 울리지 않는 부실한 감시 장비를 사용하는 한편 시술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된 의료진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취과 의료진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활력 징후를 관찰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오후 4시 12분경 피해자의 산소 포화도가 65%로 저하돼요. 우리 정상 94%에서 95% 정도 유지돼야 되거든요. 근데 80%대도 산소 포화도 굉장히 낮은 걸로 보는데 지금 65%예요. 그래. 이래서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날 때까지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의 저산소증 유발 방치하였으며 한편 그 응급처치 과정에서도 적정량 분당 15리터에 훨씬 못 미치는 분당 5리터의 산소를 공급한 것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수분 후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러 상급병원에 이송될 때까지 강심제 등을 응급약물의 투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없었나 봐요. 이송 과정에서 기관 삭관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미흡한 처치로 기관 내 튜브가 계속 빠지는 바람에 기관 삭관을 3차례나 반복해서 실시하는 등의 과실로 산소 공급을 지연시켜 저산소증에 빠진 피해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됐죠. 엎친 데 덮친 거예요. 뭐 손가락 삐 하는 거 소리 안 울리지. 산소 모자라서 리터당 분당 15리터 해야 되는데 5리터 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강심제 같은 거 이제 투약해야 되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같은 날 오후 4시 29분경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고 이후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소위 식물인간 상태의 상해에 이르게 했다. 상해인데 아주 중증 상해네요. 식물인간 상태면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이 대뇌가 손상된 거예요. 깨어날 확률은 3만 분의 1이죠. 그리고 하루 병원비 유로로 1,600유로 정도니까 우리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해서 50대 50 한다고 해도 하루에 100만 원씩이에요. 한 달이면 3천만 원이고 이분이 지금 형사소송인데 민사소송도 같이 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민사소송 이분 얼마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환자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는데 형사는 지금 집행유예 선고돼서 벌금 200만 원 낸 게 다죠. 그리고 민사소송도 같이 가서 민사소송으로도 이제 손해배상액이 측정됐는데 와 이게 뭐 지금 말해야 되나? 여러분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민사손해배상액이 1심에서 얼마 나왔는지 2심 항소심에서 조금 더 올랐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는 안 갔는데 와 진짜 사람은 식물인간 상태 만 39살인데 뭐 기대 여명이 뭐 60까지라고 해도 한 20년 가까이 남은 거죠. 그런 상황인데 민사 손해배상액이 얼마 청구됐는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네. 재밌네요. 여러분은 별로예요? 마치 이게 반대편 차선에 차 엄청 막혀 있는데 여기는 쫙 뚫려 있는 그런 기분이네요. 이런 기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고 의료법 위반 여부도 보니까는 진료기록부 미작성. 제가 이제 의료소송만 이제 한 15년 정도 계속 판결문들을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서 제일 의료소송 많이 나는 과가 산부인과예요. 산부인과. 산부인과 분만 도중에 사고 나면 아이는 뭐 뇌병변이나 이런 거 생기면은 손해배상액 그게 제일 많기는 해요. 아이들 기대여명이 제일 길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그게 제일 많고 산부인과 다음으로 많이 나는 데가 이제 마취과예요. 마취과에서 이제 마취과 성형외과, 마취과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성형외과에서 마취 사고가 나오는 게 강남에 되게 유명한 성형외과라고 해도 마취과 의사를 전속하는 의사를 두지를 않아요. 그 전문의 이제 뭐 무슨 뭐 성형외과 의원 이렇게 하더라도 전속하는 상주하는 마취과 의사를 안 쓰고 일명 뭐 메뚜기 의사라고 해서 수술 시간에만 몇 시간 한 2시간 쓰고 뭐 시간당 50만 원씩 주고 페이 주고 이제 이 마취과 의사는 또 다른 데 또 마취하러 또 이동하시는 이런 와중에서 마취과 수술은 대부분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환자 경과 관찰을 깨어날 때까지 쭉 지켜봐야 되는데 다른 데 또 마취 일정이 짜 있어서 다 깨어나시기 전에 택시로 이동하고 환자 안 깨어나는데요?
하다 보면 뭐 투약하세요. 투약해도 반응 없으시고 그러다가 영원히 안 깨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분도 수술 중에 마취과 의사가 한 명이 상주해서 환자 상태를 계속 지켜봐야 되죠.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뭐 산소 포화도도 높여주고 해야 되는데 강남 성형외과들이 다 이래요. 마취과 의사 없이 그냥 하고 거기다가 여기도 보시면은 본인이 뭔가 하려고 하다가 계속 못하죠. 기관삽관도 뭐 거의 안 해본 분 같아요. 기관삽관 3번 실패했다고 나와 있죠. 3차례나 반복 실시하다가 저산소증에 이제 빠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사건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또 많이 사고 나는 건 조산사나 간호사는 이제 연봉이 더 비싸죠. 그에 비해서 이제 간호조무사는 한 절반 연봉, 한 3분의 1 연봉으로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새벽에 간호조무사한테 그냥 맡겨놓고 다른 의료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산부인과 그런 사건을 보다 보면 이 간호조무사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뭐 못해서 이도저도 못해서 시간 놓쳐서 뭐 사망하거나 아이도 죽고 임산부도 죽고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케이스 보면서 아니 나나 이 간호조무사 6개월 뭐 동대문 간호조무사 학원 나오신 분이나 의료 지식은 거의 비등비등할 것 같은데 나나 그분이나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야간 당직 의료인으로 의료인도 아닌데 심어놓고 그러다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산부인과는 또 문 닫아야 되잖아요. 뭐 경제적 낭비뿐만 아니라 환자 같은 경우 환자 뭐 아기도 죽고 임산부도 죽고 환자는 생명을 잃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산부인과에서는 간호조무사를 많이 채용해서 쓰는 거. 성형외과나 이런 데에서는 전속하는 마취과 의사 없이 그냥 아예 그런 시간페이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가 제일 사고가 많이 나고요. 있어도 사고가 나죠. 끝까지 지켜보지 않으니까. 그래요. 의료법 위반 사항을 보면은 진료기록부 미작성이에요. 의료인은 각각의 진료기록부, 조상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항의 일시 장소 위와 같은 시술을 함에 있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아예 뭐 마취과 사고 같은 경우도 마취 기록 없이 그냥 투약하고 그러거든요. 얘도 처음부터 진료기록부 같은 걸 작성을 안 한 거죠. 진료기록부 그나마 작성한 것도 거짓 작성했는데 나중에 뒤늦게서야 이러한 사항은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작성했겠죠. 그래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아니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13년 10월경 위 의원에서 발생한 위 1항의 의료사고로 김혜연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자 당초 위 가항과 같이 시술에 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장차 위 소송 등에서 유리하게 자료를 제출할 목적으로 진료기록부에 활력징후 관찰 및 응급 처치에 관한 내용 등을 거짓으로 그냥 나중에 작성한 거네요. 법원에서 이런 거 밝히면 그 피고인 진술 거의 신빙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불리하게 됐을 것 같네요. 그래도 집행유예요. 사람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는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내고 끝난 사건이네요. 그리고 다음 하나 정도 판결문만 더 봐볼까요? 2015 고단 1심 법원 판결문인데 이것도
공유가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얼른 가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이죠? 왜 이래?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결문 보이죠? 네네. 판결문 보면은 2015 고단 4695 의료법 위반 사항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 의료법 위반 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인 거 보니까 또 사망한 사건인 것 같네요. 2015년 1심 단독 판사 판결문이고 피고인은 의사 백땡땡 66년생이시고 상기동에 사시는 분이네요. 등록 기준지는 전북 진안이네요. 두 번째 기소되신 분은 이땡땡 82년생 의사시고 간호조무사까지 피고인 기소를 했네요. 간호조무사가 뭘 실수를 한 것 같네요. 네, 한번 사실관계 봐볼까요? 주문이 어떻게 됐나? 이영욱이 두 번째 기소된 의사죠. 82년생 의사. 이영욱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이영욱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서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이영욱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 교사의 점과 피고인 백용관 이은경 아유 땡땡 처리했는데 이 이름이 나와버리네. 아이고. 그래서 두 명은 무죄 선고가 됐네요. 무죄 선고됐으니까 이름 뭐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범죄 사실을 보면은 피고인 이영욱은 여기 강북 이지암 피부과 의원 전문이네. 강북 이지암 의원 사이에 피부과 있으니까 피부과 전문인 거죠. 피부과 전문이면은 네 무슨 사건이었지? 종아리 사건인 것 같은데요. 이 종아리 근육 빼려고 여대생 왔던 사건인 것 같아요. 여기에 근무하는 의사였고 공동 피고인 이은경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라고 하네요. 피고인은 이제 2014년 8월 8일경 이 사건 병원에서 종아리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서 방문한 피해자 문밀이 사망하신 분이죠. 업무상 과실치사니까. 아이고, 22세 여대생인 것 같은데 대학교 3학년인가 보네요. 네.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중 종아리 근육 되축술,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을 퇴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종아리를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 이런 시술이 다 있어요? 학생들 이런 시술 해요? 종아리 그냥 이거 스쿼트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한 블럭해서 이렇게 이거 이거 하면 여기 딱 다 예쁘게 빠지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종아리 근육 추축술 하러 왔나 보네요.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 요거 시술을 하려고 결정을 했고 피해자는 2013년 8월 13일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위해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해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신 마취의 유도 및 유지, 수술 및 진단 시 의식화 진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신 마취 일종으로서 반드시 환자의 호흡 상태, 심혈관 상태를 관찰하면서 용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데 그 부작용으로는 호흡 억제, 저혈압 등이 있고 다른 정맥 투여 마취제와 마찬가지로 심부전, 호흡 부전, 심부전이 있거나 혈량이 저하된 또는
허약한 환자에게 투여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프로포폴 투여 후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호흡 억제나 무호흡 상태 같은 호흡 관련 문제고, 이게 마취제니까는 아마 심장 근육 쪽에도 영향을 미치나 봐요. 그리고 케타민과 프로포폴이 동반 투여될 경우에는 상호 항진작용 등으로 호흡 억제나 심혈관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의 빈도나 세기가 더욱 증가하고, 프로포폴로 유도되는 수면 마취 상태는 전신 마취 상태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시술 중 투여되는 용량에 따라서 얕은 진정 상태, 중증도의 진정 상태, 깊은 진정 상태, 전신 마취 상태의 연속성 상에서 수면 마취 상태가 수시로 변하게 되므로 프로포폴 수면 마취 시 시술이나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된 의료진, 마취과 의료진을 말하는 거죠. 이 의료진에 의해서 수면 마취의 깊이와 환자의 산소 포화도, 혈압, 맥박수 등이 지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하고, 수면 마취 중에는 언제든지 기도 유지 기능이나 호흡 또는 의식이 억제 또는 소실될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 FDA 규정 및 관련 학회의 가이드라인에는 필요시 언제든지 전신 마취를 전환 가능한 의료진에 의해서 시술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이영욱에게는 프로포폴 투여 시 시술이나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된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 상태를 직접 관찰, 시진, 청진, 촉진과 더불어 심전도, 혈압기,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환자의 생체 활력 징후를 변화를 감시하도록 할 주요 의무가, 업무상 주요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욱은 이 사건 병원 수술실에서 이를 게을리해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수면 마취 유도를 위해서 공동 피고인 이은경으로 하여금, 이 의료법 위반이네. 무면허 의료행위인 거잖아요. 이은경 간호조무사라고 했잖아요.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10cc를 정맥 주입, 간호조무사 주사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해서 이거 의료법 위반이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 시켰네요.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공동피고인 이은경은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10cc를 정맥주사 주입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이영욱은 수면 마취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은경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40cc 및 케타민 0.5cc가 섞인 수액을 시간당 40cc씩 정맥에 주입하도록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서 공동피고인 이은경은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및 케타민 섞인 수액이 시간당 40cc 정맥에 주입되도록 했는데,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피해자의 생체 활력 징후 감시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오후 3시 3분경 피해자의 산소 포화도 등이 위험한 수치까지 떨어져 응급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같은 날 인제대 상계 백병원으로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당시 맥박은 만져지지 않고 심장의 리듬이 거의 없는 등 아무런 반응이 없는 신경학적 혼수 상태에 빠졌고, 같은 날 4시 1분경 시행한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결과 대사성 산증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실시한 뇌파 검사 결과 전반적인 중증 뇌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네요. 신경과 협진 소견상 내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서울동작구 흑석동 중앙대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종아리 미용 수술을 하러 왔다가 하루아침에 사망한 사건인데요. 의료진에게 내려진 형량이 뭐였죠? 이영욱 벌금 1,000만 원. 백용관 이은경 간호조무사 무죄. 이 판결이 이거 괜찮은 거예요? 간호조무사 원래 주사하면 안 되는데 프로포폴 주사 시간당 40cc씩 하고, 이은경 간호조무사도 형사처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백용관은
여기 원장님 같은데요. 66년생이고 이영욱 82년생이니까 나이 보면은 이영욱이 페이 닥터죠. 원장님 백용관이고 이 진짜 처벌받아야 될 사람 백용관 아닌가요? 병원 마취과 의사 없이 운영하신 분은 백용관이잖아요. 얘는 이영욱은 이은경 시켜서 간호조무사한테 프로포폴 주사해 뭐 이렇게 한 거니까 셋 다 기소돼야죠. 기소돼서 셋 다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셋 다 무죄? 셋 다 유죄? 간호조무사 불쌍하니까 놔준다? 어, 간호조무사 분들이 거의 사고를 다 내요. 근데 민사나 형사나 민사에서 많이 빠지는 이유는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분이 손해배상액 다 물어줄 여력이 없어서 병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죠. 기소가 돼도 그분들을 걸고 넘어지지 간호조무사 걸고 넘어져서 뭐 손해배상액 뭐 7억, 8억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못 내요. 네. 그런 민사소송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해서 그걸 받으려는 목적인데 못 받을 거 민사소송 갈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아예 병원장이나 의사를 상대로 하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민사소송 대상에 넣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환자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심하죠. 되게 심해. 그렇습니다. 이 형사 판결문들 보면은 그냥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그래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자 피해자 나의 가족과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별거 아닌 거 시술 받으러 가는 것 같은데 죽어서 나오게 되고 식물인간 돼서 나오게 되고 좀 의료진 처벌이 이 형법 강론 쓰신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좀 정반대의 견해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더 이거보다는 강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이 외에도 제가 판결문들 이 개인정보들 지운 상태에서 올려놓을게요. 저기 사이버 캠퍼스에 수업 자료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가야지 그거를 사이버 캠퍼스에 영상을 올리니까요. 오늘 저녁에 올릴 때 제가 다른 형사 판결문 여러분들이 이것도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는 여러분 제가 막 이걸로 지원하는데 그거 다시 안 지우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술이 있나? 그런 거는 쓰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지울 수 있는 한에서는 개인정보들 다 지워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의료 형법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의료 책임법 민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원으로는 6단원이죠. 그래서 형사 먼저 보고 민사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꿨고요. 그리고 오늘 인과관계 좀 말씀 안 드린 게 민사 인과관계도 형사와 마찬가지로 상당 인과관계서를 취하기 때문에 두 개 같이 설명하려고 오늘 설명을 안 드렸고 의료 형법에서는 주의 의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